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 직업 중에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방구석에서 자동차 리뷰를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자동차 방구석 리뷰어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GV70 가격표를 보면서 느낀 점이라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닥신이 제네시스 GV70을 잘 깠다 라고 이해하신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다, 어디에 가치를 부여하느냐가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이 차가 가성비가 있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큰 메리트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옵션의 가치를 많이 두거나 혹은 출력에 많은 가치를 두거나 혹은 국내에서 애프터 서비스를 염두한다면 제네시스가 되게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고, 저는 사실 그런 것들에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어쨌든 가격대가 만만치 않고 매력적인 대안이 이 가격대에 너무도 많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 느낌에는 제네시스 GV70 정도 구입하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굉장히 뭐랄까 가격적인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 비꼬는 게 아니고 여유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차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게 제네시스에서 추구하는 바랑 맞을 수도 있겠죠 사실. 근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 이 차를 만약에 구입한다면 견적을 어떻게 내고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를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저의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마다 가치를 두는 그 영역이 좀 다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옵션을 넣고 뺀다는 거를 이제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은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견적을 내는구나 라고 이제 컨닝하는 느낌으로 영상을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제네시스 GV70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탭이 있고 차량 선택을 눌러서 견적 내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입이나 이런 건 필요 없으니까요. 그냥 심심하시면 한번 해볼만 합니다. 재미삼아. 일단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부터 소거를 할게요. 가장 소거를 하고 싶은 건 가솔린 3.5입니다. 이유가 몇 개 있는데, 일단 출력이 380마력인데요. 출력이 이건 너무 커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클수록 좋은 게 아니고 출력이 너무 많이 커요. 제가 타고 있는 중고 520D가 190마력인데 제 기준에는 한 190마력 정도 돼도 고속도로에서 거의 날아다니는 느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거의 일반인들 기준에서 조금 러프하게 잡아도 한 250마력 정도 되면, 시내는 물론이고 고속도로 나가도 이제 쭉쭉 나가는 출력인데, 380마력이다 이러면 이게 이렇게 만만한 출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상당히 높은데, 제네시스 GV70을 살 때 6기통의 3.5리터 엔진의 가치를 두고 굉장히 가격당 높은 출력의 가치를 둔다면 수입차 대비 3.5 터보를 구입하는 게 굉장히 가성비 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왜냐하면 수입차 2급에서 6기통 3.0 이상으로 가려면 거의 다 이제 1억 근처로 가는데, 제네시스에서 가면은 사실 그냥 기본 트림 가격에서 900만 원만 추가하면 된다는 게, 이게 같이 따라오는 옵션들이 좀 있어요. AWD 4휠 드라이브, 그 다음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19인치 휠 타이어, 그 다음에 4P 모노블록 브레이크 같은 게 이제 같이 딸려오는데, 이런 것들까지 낀다고 생각하면 이 930만 원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3.5 옵션을 선택하는 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높은 출력은 높아도 너무 높다. 그래서 관심이 없고, 사실 여기 같이 딸려오는 이런 옵션들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크게 저한테는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는 사실 출력만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닌 게, 이 무게중심이 높은 차들은 출력이 너무 높거나 브레이크가 너무 센 게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인데, 2.5 터보만 돼도 제가 느낄 때는 출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3.5 터보 정도 되면 엔진도 되게 무겁고 이 차대가 그렇게 큰 차대가 아니잖아요. GV80 정도면 제가 또 혹시 모르겠는데 조금 너무 무겁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고, 이 차대가 또 높잖아요. SUV의 좀 다소 컴팩트한 세단에 이렇게 고출력의 무거운 3.5리터 엔진이 들어간다는 게 글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느낌은 아닙니다. 되게 고스펙인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둘 중에 2.5 터보냐 2.2 디젤이냐 이 둘 중에 저는 고민할 것 같은데, 사실 사람들이 디젤 엔진에 대해서 요즘에 거부감이 많아서 대부분은 고민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주행거리를 두고 고를 것 같아요. 제가 주행거리가 1년에 한 2만 킬로 가까이 된다면 저는 디젤 쪽을 갈 것 같고,
주행거리가 좀 그렇게 길지 않다면 뭐 메리트가 크지 않아서 가솔린으로 갈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에 트렌드도 있고. 저는 디젤 차량을 누구보다 많이 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탔던 게 부모님 타던 무쏘 290 SR 디젤을 탔었고, 그 이제 직분사 이전 세대 엔진이고요. 그 이후에 엑센트 디젤, 골프 6세대 1.6 TDI, 미니 쿠퍼 3세대 1.5 디젤도 아버지가 타는 거 좀 얻어 탔었고, 산타페 2.2 디젤, F바디 320D, F바디 520D는 두 대를 탔고요. GLC 220 디젤도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소렌토 R도 디젤로 탔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집은 디젤을 되게 많이 탔었는데, 디젤을 타면서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케이스는 디젤을 운행하면서 뭔가 특별히 정비에 큰 부담이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리둥절 그동안 별로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어서 디젤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디젤이 소음이나 진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차는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GLC 220 디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서울 부산을 왕복했었는데, GLC 220 디젤 타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요, 고속도로 나가면 출력은 그냥 제 기준에는 이 정도면 더 이상 출력이 높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냥 고속도로에서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는 느낌이었고, 진동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동은 아예 없는 정도. 핸들에서 진동이 느껴지지 않고, 소음은 가속을 할 때는 다소 거친 음이 약간 들어오긴 하는데, 휘발유 대비 저 멀리서 좀 억제돼서 들어오는 정도의 느낌이고, 그게 핸들로, 손으로 진동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GLC 220 디젤 같은 경우는 사실 참 엔진 미션으로서는 고속도로 다니는데 소음이나 진동이나 출력이 나면서 진짜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구입한다면 2.5 가솔린 트렌드에 맞춰서 살 것 같고요. 300마력인데 얘도 출력이 너무 센 것 같습니다. 저는 한 2.0 터보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은데, 2.5 터보라는 게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자체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본인이 이제 경쟁 상대로 하고 있는 브랜드 대비 비교 우위의 어떤 스펙을 좀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300마력 정도까지는 오케이입니다. 이것도 과하다고는 생각하니까. 그래서 엔진은 2.5 터보, 그 다음에 2.2 디젤을 좀 고민했다. 3.5 터보는 생각하지 않는다. 같이 끼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2.5 터보를 선택하시면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4,791만원 현재까지고요. 자, 그러면 구동 타입을 골라야 되는데, AWD는 이제 4휠 드라이브가 되는 거고, 2휠 드라이브가 있는데요. 295만원을 추가하면 4휠 드라이브가 되는데, 저는 구동 타입에 대해서는 저의 경우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투휠 드라이브로 갑니다. 저의 경우는 요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네시스 GV80에서도 제네시스 G80에서도 항상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4휠 드라이브를 선택하지 않는지. 자, 4휠 드라이브 4바퀴 굴림 자체에 장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바퀴 중에 하나가 구동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라든지, 혹은 차 자체가 직선 운동도 하지만 요잉 축에 대한, 요 축에 대한 운동도 하기 때문에 약간 돌려주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런 4휠 드라이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차가 되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특성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4바퀴 굴림이 분명히 장점이 있기는 있어요. 장점이 있는데, 항상 이런 옵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뭐냐 하면, 장점은 있는데 단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보통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점은 그냥 돈만이 단점이 아니야? 돈이 상관없으면 무조건 4휠 드라이브 선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격이 같아도 고민을 할 것 같고, 가격이 같아도 아마 저는 제 목적에 맞게 2휠 드라이브를 선택할 것 같기는 합니다. 하물며 4휠 드라이브가 300만원 비싸면 저는 선택 안 하는데, 사람들은 돈만 상관없으면 당연히 4휠 드라이브 아니야? 이거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거에 대한 이유를 지금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자동차가 4휠 드라이브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특성이 생기나 하면, 여기서도 그림을 보시면 지금은 2휠 드라이브인데 4휠 드라이브로 하면 여기 옆에 뭐가 생겨요. 다시 2휠 드라이브로 바뀌어보면 여기 뭐가 없어집니다. 자, 4휠 드라이브로 되면 엔진에서 출력이 나오는 거를 기본적으로 변속기 미션을 통해서 뒤로 보내고, 옆에 보면 요 부분이 뭐가 생겼죠. 하판 클러치 같은 게 붙어서 뒤로 가고 있는 출력이 여기다 기어를 연결해서 앞으로 보냅니다. 앞으로 보내서 좌우로 구동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보면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이제 첫 번째는 별로 대칭이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뒤로 가는 것까지는 대칭인데, 좌우 대칭인데,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구동이 중간으로 올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옆으로 빠져서 오고, 와서 좌우로 배분할 때 좌우의 길이가 똑같지 않잖아요. 그럼 좌우의 샤프트의 차이가 날 텐데, 이런 것들도 모멘트의 차이가 좀 나겠죠. 그 샤프트에. 그런 것들이 이미 틀어진 거를 뭔가 적당히 보정을 하지 않으면 토크 스티어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운전하면서 그렇게 고출력의 전륜 차량을 뭐 운전해 본 적이 없어서 뭐 이렇게 경험적으로 토크 스티어를 느껴본 적까지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런 형태 자체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형태라는 건가, 뭔가 이렇게 틀어진 거를 보정하는 형태가 아름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고차 고르기 할 때도 뼈대 먹은 차량을 이제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뼈대를 먹어도 잘 피고 나면 사실 뭐 모양새를 갖춰서 이상 없게 타고 다닐 수는 있는데, 뭔가 깨진 대충을 이후에 맞춘다는 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거든요. 자, 그게 하나의 이유고, 자,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샤프트가 뒤로 가갖고서는 좌우로 동력을 배분하는데, 여기 트랜스포 케이스에서 다펀 클러치를 연결해서 앞쪽으로 가는 샤프트를 걸면요, 뭔가 돌아가야 되는 뭔가 무거운 게 더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도 꽤 힘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차에 뭔가 돌아가는 것들이, 달리는 거는 돌아가는 것들 총합에 대한 어떤 고유의 모멘트 값이 있을 텐데, 그게 커지는 상황은 차가 되게 무거워지는 거랑 같은 효과를 냅니다. 모멘트 값이 커지면 가구 서는 거에 대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항상 더 많은 부하가 걸립니다. 출력이 아주 높으면 사실 상관없는데, 이 차는 출력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럼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모멘트 값이 높아지는 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4휠 드라이브를 선택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로는 약간 전기차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데, 자, 전기차가 왜 친환경인가요, 여러분? 전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아니, 4휠 드라이브랑 전기차가 친환경인 거랑 무슨 상관이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걸 생각하고선 2휠 드라이브로 갑니다. 자, 전기차가 친환경인 이유는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쓰니까 친환경인 건가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 전기 화력발전소에서 때우면 화력발전소에서 매연 나오고, 그 전기차에 넣고 가면 그거 내연기관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친환경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얘기는 틀린 얘기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가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전기보다 효율이 좀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기가 화력발전소에서 매연이 나오면서 만들어진 전기라고 해도 그게 더 효율이 좋고, 그것만 해도 일단 좀 상대적으로 친환경인 건 사실이에요. 자, 근데 전기차가 왜 친환경이냐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가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구동저항입니다. 내연기관 차는 구동저항이 사실 되게 크고요. 그래서 휠마력이 엔진마력만큼 안 나오는 게 퍼센트가 되게 큽니다. 이 구동저항의 차이가 어찌 보면 전기차가 진짜 그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연기관 차는 먼 미래에서 보면 이게 되게 마치 무슨 고인돌 시대에 두 발로 가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 같은 원시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데, 엔진이라는 약간 보일러 같은 그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본네트, 일종의 보일러실 같은 공간이 항상 우리 탑승객 공간과 분리된 앞에 공간에 있어야 되고, 거기서 막 불을 떼우죠. 그 다음에 그 출력이 여기 보시면 이제 크랭크 샤프트로 나옵니다. 샤프트로 나와서 뒤로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력 소스가 여기 있고, 이걸 뒤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굵은 파이프가 필요하고, 거기다가 또 디퍼런셜 기어를 달아서 좌우로 배분을 하고, 거기다가 트랜스퍼 케이스를 달아갖고 다판 클러치를 연결해서 또 하나 샤프트를 빼고, 그 다음에 앞에서 디퍼런셜 기어 갖고 좌우로 동력 배분을 하고, 이런 상황 자체가 진짜 그냥 구동 저항 덩어리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친환경을 위해서 전기차로 가야 된다면서요. 그 전기차가 친환경인 굉장히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구동 저항이 없다는 거예요. 전기차는 모터가 이렇게 본네트에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죠. 전기차는 사실 모터를 이 바퀴 하나하나에 이제 직결해 버리면 됩니다. 어찌 보면 나중에는, 뭐 저는 전문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전기차 시대의 4휠 드라이브는 각 네 바퀴에 각자 그냥 모터를 달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바퀴 각자를 제어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네 바퀴 각자가 구동 저항이 없잖아요. 그런 4휠 드라이브를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제가 그거는 진짜 4휠 드라이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내연기관에 이런 구동저항 덕지덕지 막 쇳덩어리들이 붙어갖고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을 먼 미래에서 본다면 완전 이제 원시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하물며 2휠 드라이브도 이게 내연기관은 이 구동저항이라는 게 숙명인데,
거기다가 막 더 달아갖고 앞으로 막 동력을 가져온다는 게 너무너무 뭐랄까 좀 원시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 네 바퀴 구현을 했을 때 장점이 엄청나게 많다면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거의 대부분의 주행이 완전히 온로드 주행이고 아무리 여러분이 나쁘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온로드는 정말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한 상태의 온로드입니다. 투휠 드라이브는 포휠 드라이브 대비 구동 저항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라이트한 모멘트 값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전기차 친환경 시대로 가는 마당에 포휠 드라이브는 약간 또 그런 면에서 좀 반대로 가는 특성도 있고 저한테는 네 바퀴 굴림이 그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두 바퀴 굴림으로 가겠습니다. 고민하지 않는 옵션 중에 하나예요. 할 얘기가 더 많지만 너무 길어져서. 그 다음에 색깔은 고민을 했는데 저는 요 색깔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메탈릭이라는 유광이고 무광 쪽은 별로 이렇게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너무.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기본 모델이 있고 스포츠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스포츠 패키지가 되면 요 그릴 같은 게 약간 검은색으로 바뀌고 요런 것도 약간 무광 검은색으로 바뀌고요. 다시 기본 모델로 가면 이런 게 크롬이 바뀌죠. 스포츠 패키지로 하면 요런 게 이제 약간 무광으로 좀 바뀝니다. 휠도 보시면 스포츠 패키지에서는 이렇게 타공이 되어 있는, 실제 타공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기본 모델은 좀 다릅니다. 이게 사람마다 이건 좀 취향의 문제인데 저는 이제 그거를 예를 들게요. 엔카에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 BMW 5 시리즈 가솔린 4휠 드라이브의 540 이게 6기통 3.0 휘발유 차량인데 예를 들어서 볼게요. 럭셔리 플러스가 있고 스포츠 플러스 라인이 있어요.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볼게요. 가격대가 아마 비슷할 텐데 예를 들어서 스포츠 플러스는 휠도 좀 검은색으로 돼 있고 그릴도 이렇게 검은색으로 돼 있고 한데 럭셔리 플러스 모델은 휠도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릴도 좀 크롬으로 되어 있고 요런 데나 창문 옆에도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제네시스에서는 스포츠 패키지가 조금 상위 옵션처럼 되어 있기는 한데 그냥 상위 옵션이라기보다는 취향의 문제로 좀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너무 이렇게 검게 디자인 되어 있고 휠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저한테는 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고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꽤나 비싼 차고 되게 좀 구매력 있는 사람이 사는 그런 느낌이 사실 없진 않거든요, 국내에서는. 근데 이게 약간 스포츠 모델로 가면 약간 이 범생이 되게 막 좀 불량스럽게 그냥 가죽 자켓 입고 껌 씹고 나타나는 그런 느낌이라서 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기본 모델이 되면 이렇게 크롬이 디테일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이게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 단정해 보이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스포츠 패키지는 그게 진가가 아니고 스포츠 패키지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가 그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제가 2.5 가솔린을 선택했을 때 스포츠 패키지 390만 원이 들어가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 LSD가 들어가고 19인치 미쉐린 휠 타이어가 들어가고 그 외에 이제 이 외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일단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저는 저도 좀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거를 그렇게 큰 가치를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벤츠 S클래스에 있는 무슨 매직 바디 컨트롤 약간 그런 거라고 하는데 사실 벤츠 S클래스는 승차감이 좋은 게 그런 매직 바디 컨트롤 그런 것 때문에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전 타본 적이 없어서 제가 타봤던 차 중에 구형 체어맨 W 에어 서스펜션 들어있는 그 모델을 탔을 때 저도 되게 감동했던 게 야 이렇게 구형 플랫폼 가져와서 쌍용에서 만든 체어맨 W도 대형 차는 승차감이 이렇게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자동차가 승차감이 좋으려면 축간 간격이 길고 좌우 폭이 일단 넓어야 됩니다. 그리고 휠 타이어의 지름이 크면 요철에 대해서 각 휠 타이어가 반응을 적게 하고 축간 간격과 차폭이 넓으면 차가 흔들리는 게 적어요. 반대로 되게 좁은 차는 아무리 세팅을 해도 좌우로 흔들리는 것도 피곤하고 앞뒤로 흔들리는 것도 피곤합니다. 제네시스 GV70 같은 경우는 휠 타이어가 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면에 막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겠지만
차 자체가 약간 좀 컴팩트한 차잖아요. 뭐 그래도 이거라도 달면 좀 낫지 않겠냐라고 하면 뭐 모르겠는데, 이거에 의해서 뭐 이렇게 엄청난 승차감이 향상될지는 좀 사실 좀 의문이고,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정확하게 구현되려면 뭐 영상이든 센서로 노면에 대해서 정확한 인풋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서스펜션이 실시간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그 실시간이라는 게 반응이 엄청 빨라야 될 텐데, 과연 그 서스펜션이 그렇게 실시간으로 제어가 될까? 뭐 없는 거보다는 뭐 조금 나은 느낌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뭐 얼마나 대단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승차감을 더 원한다면 그냥 대형 세단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여기에 이거라도 있으면 어떠냐라는 느낌으로 하실 분은 하시는데, 저는 뭐 사실 프리뷰 전지제어 서스펜션을 그렇게 뭐 큰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뭐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모르겠는데. 그 다음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 LSD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얘기를 할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큰일 났는데, 이 LSD는 사실 저는 왜 있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아주 전문가가 아니고, 사실 뭐 현대자동차에 뭐 아이비리그 갔다 온 박사급 엔지니어들이 수두룩할 텐데, 제가 무슨 전자과 학부 출신이 뭘 안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냥 제가 아는 이런 거시적인 세계에서 일반적인 물리 현상을 생각할 때, 그리고 경험적으로 이게 LSD를 여기에 왜 필요한 거지? 라는 게 좀 의문이 들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냥 보통 옵션을 사는 보통의 사람들은 정말 뭐 그 필요성과 진가를 이해하고 다는 건지가 조금 의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타고 있는 대부분의 차들이 다 LSD가 없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뭐 벤츠, BMW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없습니다. 보통 이런 LSD가 들어가는 게 뭐 BMW 같은 경우는 이제 M 디퍼런셜이라고 이제 M 시리즈급에는 들어가는데, 그냥 우리들 타는 거에 그동안 다 없었거든요. 여러분 막 LSD가 없어서 그동안 불편하다고 느꼈던 적이 있었나요? 그 디퍼런셜 기어라는 것 자체가 한쪽에 그립이 없을 때 되게 이제 바보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LSD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막 서킷에서 굉장히 극한의 주행을 할 때는 앞, 뒤, 좌우 피칭 롤링에서 각 바퀴들이 그립을 잃는 순간이 있고, 정말 랩 타임을 막 0. 몇 초라도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는 뭐 극한의 코너를 돌 때 한쪽 바퀴가 뭐 뜨면 그쪽으로 출력이 빠져서 뭐 탈출하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LSD가 있어야 된다. 뭐 0. 몇 초를 줄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뭐 레이서 정도 되는 분들은 경험적으로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런 게 진가가 뭔지 가치가 뭔지를 이해하고 필요성을 느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필요하다고 느껴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고, 과연 일반인들이 공도로를 주행하면서 이 LSD가 작동될 만큼 스포티하게 운전을 할 일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LSD가 됨으로써 뭐 구동 상황에서 순간순간 그립을 잃을 때도 뭐 잡아준다라고 이렇게 뭐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일상적인 도로는 서킷이랑 달리 사실상 직선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도 코너가 있고 국도도 코너가 있는데, 그게 규정 속도 이내로 주행을 하면 그 코너의 곡률 반경이 상당히 사실 뭐 거의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직선 운동이라서, 즉 순간순간 그립을 살짝 아주 순간순간 잃어도 뭐 위험한 순간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고속도로로 가다가 잠깐 순간순간 그립이 없는 순간들은 있거든요. 노면에 요철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수직 항력이 없는 순간이 휠타이어가 조금씩 있을 수는 있고, 고속 주행을 할 때는 순간순간 그립을 살짝 잃어도 지나가서 다시 그립 잡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게 LSD가 막 있어야 된다는 거는 그냥 완전히 뭐 서킷 같은 상황이고, 사실 공도로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는 저는 사실 조금 의문이고, 지하주차장에서 약간 급커브를 돌면서 경사를 올라갈 때 뭐 한쪽 바퀴가 떠서 안 나간다. 뭐 유튜브 영상에서 가끔 본 적은 있는데, 사실 저는 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이 LSD 같은 특성이 그냥 VDC 정도로, VDC 다 달려 있잖아요. VDC로도 사실 어느 정도 다 구현이 되거든요. 이 자동차에는 센서가 꽤 많죠. 뭐 가속도 센서, 요잉축에 대한 회전 센서, 휠 스피드 센서, 그 다음에 뭐 스티어링 휠의 조타각 센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운전자가 의도하는 방향과 실제로 자동차가 이동하는 방향이 그거에 대한 일치 혹은 일치하지 않는 여부를 차가 이제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쪽 바퀴가 그립이 없으면 뭐 LSD를 묶어서 탈출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냥 VDC 같은 거에서 그쪽에다 이제 브레이크를 걸면서 토크가 빠져나가는 걸 이제 막거든요. 그러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정리하면 VDC 자체에서도 사실상 LSD에 준하는 기능이 구현이 됩니다. 그립이 없는 바퀴에 브레이크로 부하를 줌으로써 그립이 있는 바퀴 쪽으로 토크가 가게 할 수 있고, 이렇게 구현된 현상은 실질적으로 LSD에 의해서 양 두 바퀴를 다 잡고 가는 거랑 결론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LSD가 필요한 상황들은 사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진짜 내가 정말 뭐 서킷을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진짜 막 그 BMW M 디퍼런셜의 그 진가를 아는 사람이 경험적으로 이해를 하고 LSD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뭐 그런 분들이야 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제네시스 GV70을 또 살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SUV인데 뭐 이게 그렇게 서킷이랑 맞는 차도 아니고 출력은 좋지만 왜 들어있는지가 저는 좀 의문이고, 사실 뭐 저는 이렇게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게 막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는 사람들이 왜 다는지 사실 저도 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냥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냥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뭐 벤츠 S 클래스 매직 바디 컨트롤, 그다음에 BMW의 M 디퍼런셜, 뭐 이렇게 진짜 프리미엄 브랜드의 하이엔드에 들어가는 그런 옵션들, 그런 것들을 이 차에다가 다 이제 넣어 줌으로써 할 줄 모르는데 못 하는 거랑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봐, 우리 다 할 수 있다. 우리 제네시스가 뭐 브랜드가 사실 뭐 외국 가서 거의 존망이라서 그렇지, 사실 우리 뭐 기계적인 구현 자동차의 어떤 테크노 기술적인 면에서는 우리 다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좀 이제 말하자면 좀 약간 좀 허세 부리고 싶어하는, 허세라 그러면 너무 비꼬는 거고 어쨌든 과시하고 싶은 그런 게 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거를 소비자들이 그냥 덥석 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경험해보고 싶어서 단데는 모르겠는데, 과연 공도로에서 이 LSD가 진가를 발휘할 만한 상황이 과연 있을까? 모노블럭 포피인데요. 이것도 이 영상 너무 길어져서 거의 여기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모노블럭 포피인데 사실 저는 이렇게 SUV는 이렇게 브레이크가 엄청 세게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동차는 외력이 작용하는 곳이 그 그립면입니다. 휠 타이어의 가장 아랫면, 바닥이랑 접지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자동차는 가거나 서거나 코너를 돌거나 외력이 있어야 그런 가속도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 외력의 작용점이 휠 타이어 바닥면이에요. 자동차의 무게 중심은 바닥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감속, 코너 모든 상황에 피칭, 요잉, 롤링 이런 좀 아름답지 못한 특성이 생겨요. 자, 그러면 피칭, 요잉, 롤링 이런 게 생기면 순간순간 그립의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제가 산타페 2.0 디젤을 타다가 되게 좀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풀브레이킹을 하면 뒷바퀴가 떠요. 뒷바퀴가 떠서 뜨게 되면 뒷바퀴가 수직 항력이 없어지니까 한 개 그립이 없어지고, 한 개 그립이 없으면 이제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면 앞쪽 바퀴 두 개로 차가 요잉으로 뒤에 테일이 도는 걸 막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이제 번갈아가면서 밟습니다. 일종의 이제 VDC 같은 게 제어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 상황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높은 차는 제동을 세게 걸면 뒷바퀴가 떠요. 그래서 SUV는 사실 세게 브레이크를 걸기가 좀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피스톤을 늘리고 브레이크를 보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무게중심이 높아서 피칭 때문에 뒤쪽 바퀴 그립이 떠서 되게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고요. 그래서 리어 브레이크는 대부분의 차들이 보면 SUV는 다 되게 세게 세팅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작동을 안 하는 수준일 거예요. 거의 그냥 진짜 그냥 이렇게 거드는 느낌일 텐데, 세면 오히려 더 불안정해져서. 그래서 뭐 람보르기니 우라칸 같은 것도 보면은 뭐 앞에는 뭐 6P인가 뭐 어쩐가 그런데 뒤쪽에는 브레이크가 1P가 들어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브레이크는 뭐 좋으면 무조건 좋지라고 해서 뭐 2P 대비 4P가 뭐 브레이크 제동이 커져도 SUV 자체는 어차피 한 개 그립 내에서 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브레이크를 꼭 4P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를 생각하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단 약간 드레스업을 목적으로, 실제로 요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킥보드를 샀는데, 킥보드에 보면 앞쪽 바퀴 브레이크가 되게 약해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킥보드는 축간 간격이 짧고 무게중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킥보드의 앞쪽 바퀴 브레이크가 아주 강하면 브레이크 잡으면 날아가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절대로 킥보드는 앞쪽 바퀴 브레이크를 세게 세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쭉 가면서 서야지, 얘는 세게 세우면 그냥 다 사고 나요. 그러니까 SUV 특성은 브레이크를 이렇게 엄청 세게 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 어떤 차들 보면 막 사제 튜닝해서 SUV에 막 브레이크 막 엄청 튜닝한 차들 좀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뭐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응답력이 좋아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뭐 잘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것까지는 사실 경험으로 별로 느껴본 적이 없고, 다만 이게 드레스업의 효과 면에서 포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제가 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를 되게 관심 갖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동차 외관의 완성은 휠 타이어거든요. 휠 타이어에서 되게 자동차의 뽀대가 살기 때문에 이 커다란 휠 타이어 안에 브레이크 디스크 라이닝이 이제 포피 모노블록 정도 돼야 좀 뽀대가 난다. 그래서 나는 이 포피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SUV 특성상 브레이크가 너무 강한 게 좋지 않다라는 걸 제가, 그래서 포피가 꼭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실제로 운전할 때 브레이크 때문에 사고 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본인의 운전 습관 자체가 안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타던 차가 무쏘 290SR 탈 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운전을 맡겨보면 다른 사람이 깜짝 놀래요. 야야, 이 차가 이거 브레이크 고장난 거 아니냐, 이거 진짜 안 쓰는 줄 알았다, 이 차. 이거 브레이크가 진짜 극도로 안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 극도로 안 좋은 차를 타고 사고 한 번도 안 나고 잘 다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공도로 주행에서는 뭐 서킷 주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좀 약하면 안전거리 확보하면 되는 거고, 브레이크가 아주 뭐 4피고 뭐 6피고라고 해서 안전거리 확보 안 하고 이제 주행하다가는 그냥 때려 박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브레이크가 막 엄청 세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현대자동차들이 보면 기본적인 브레이크가 다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4피도 막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결론적으로 저는 기본 모델로 갈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끊어야 되나? 이 뭐 50분이네. 일단 조금 빨리 가는 턱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휠 타이어. 이것도 설명이 긴데, 이것도 설명이 길어서 2부 영상으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휠 타이어는 이제 18인치는 일단 제꼈어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SUV이고, 자, 휠 타이어는 자동차의 외관, 뽀대를 완성하는데 가장 가성비가 좋은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외관을 중시한다면 휠 타이어는 투자하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완전 차이가 납니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관심 없는 사람도 휠 타이어가 잘 세팅된 차량을 보면 저 차는 왠지 모르게 좋아 보인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휠 타이어가 외관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래서 외관을 중시한다면 휠 타이어는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 게다가 휠 타이어는 자동차에 되게 운동적인 특성을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심미적인 요소가 있고 기능적인 요소가 굉장히 어우러져 있어서 휠 타이어는 생각할 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두고선 결정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18인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소위 얘기해서 뽀대가 너무 안 나요. 18인치는 그래서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18인치는 제끼고요. 자, 19인치냐 21인치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의 여지가 이게 사실 좀 있습니다. 고민의 여지가 있는데, 21인치에는 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같이 묶여 있고요. 19인치나 21인치나 자동차 휠 타이어 폭이 같을 때 인치수가 커지면 일반적으로 회전 모멘트 값이 좀 커집니다. 자, 무게가 똑같아도 무게의 배분이 중심 축으로부터 얼마의 거리에 있냐에 따라서 그 거리의 제곱의 가중치를 두고 이 회전 모멘트 값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레이서 선수들이 휠 타이어를 되게 경량화하려고 하거든요. 경량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레이서 선수들에게는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노면에 굴곡이 있으면 이 휠 타이어가 일종의 단진동을 하기 때문에 현가하 질량의 문제 때문에 노면의 그립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서킷은 사실상 이제 그립과의 싸움이니까 현가하 질량의 이슈가 발생하고, 현가하 질량에서 중요한 거는 현가상과 현가하의 단순 질량비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가하 질량의 문제가 아니고, 회전하는 휠 타이어는 상하의 질량의 단진동뿐만이 아니고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회전하는 거의 물리량은 질량이 아니고
질량의 거리의 제곱이라는 차원이 가중치가 된 관성 모멘트라는 값이 생깁니다. 일종의 회전하는 물체의 무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저울에 올려놓고 재는 질량이 같더라도 무게 배분이 축으로부터 먼 부분에 많이 분포를 한다면 관성 모멘트 값이 커집니다. 즉 돌리는데 로드가 커져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보통 19인치에서 21인치 정도로 가면 최외곽은 같은데 휠 림이 그래도 무게를 차지하고, 그 림이 중심축으로부터 19인치에서 21인치로 멀어지기 때문에 이 모멘트 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무거워져요. 이 무거워지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연비가 떨어집니다. 가검속을 할 때 무거워져요. 마치 뒤에다가 막 사람 한 두세 명 더 태운 것 같은 정도의 로딩이 생깁니다. 실제로 19인치랑 21인치는 제가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볼 방법은 없지만 그 로딩 차이가 그렇게 적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연비를 중요시한다, 혹은 되게 라이트한 주행 질감을 중요시한다고 치면 어찌 보면 인치를 좀 작게 가는 게 하나의 또 튜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치가 큰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치가 커서 이 회전 관성 모멘트 값이 커지면 관성 값이 크기 때문에 뭔가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이렇게 뭔가 계속 묵직한 게 가는 것 같은 그런 고급진 질감을 줄 수 있는 소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뽀대를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21인치인데, 이게 또 뭐가 다르냐면 19인치는 휠 타이어 폭이 235고요. 21인치는 휠 타이어 폭이 255예요. 제가 옛날에 타던 무쏘 290 SR이 휠은 15인치인데 순정 타이어가 235였고, 제가 튜닝을 하면서 그 휠에다 그냥 255를 꼈는데, 이게 실제로 약간 오프 더 레코드인데 235, 59는 255 타이어를 낄 수 있을 겁니다. 편평비를 조절하면 돼요. 255에 대략 한 50, 255, 50, 19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아마도. 그럼 여러분이 직접 정확히 알아보세요. 동호회 같은 사람들이 알 텐데, 그 휠하우스 간섭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21인치도 들어가는 휠하우스니까. 그렇게 튜닝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차 휠 타이어가 광폭이 돼야 이게 또 그 뒤태가 살거든요. 이 모델을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휠 타이어가 그 자동차 외관을 완성하는데 가장 가성비 진짜 중요하다고. 모델을 생각하면 이게 휠 타이어 폭이 235인 거랑 255인 거랑은 차이가 큽니다. 255는 자세가 좀 나와요. 235는 조금 이제 하체가 좀 부실해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세가 좀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또 생각할 거리가 뭐냐면, 이게 사실 휠 타이어가 한 255 정도 되면은 노면이랑 닿는 면적이 꽤 넓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전 저항도 꽤 크고, 휠 타이어 세팅을 아무리 그 얼라이를 아무리 맞춰도 토인 토아웃이 미세한 차이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되게 회전 저항이 클 거거든요. 255 이런 것들은. 왜 우리가 자전거도 되게 부드럽게 가는 게, 로드 바이크는 휠 타이어가 되게 가늘잖아요. 자전거만 해도 이렇게 폭이 넓어지면 회전 저항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2호로 가는 게 뽀대는 살고 그립면에서는 장점이 있을지언정 또 항속 주행할 때의 회전 저항에 좀 손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다 하고 나서 저는 19인치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1인치는 제가 느낄 때는 300만원 추가되는 건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편평비가 255에 40이 되면 그 휠 타이어 림이 너무 내려와서 휠 타이어를 긁을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되게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데도 좁고, 그 자동 세차 기계 주차 들어갈 때도 휠 타이어 가늘면 옆에 긁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편평비가 40 정도는 조금 너무 일상생활하는데 좀 불편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한 19인치 정도 되면 235에 5에 19인치 정도 되는 게 휠 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조금 절충적이고, 그리고 이제 가솔린 차량은 시내 주행할 때 가감속할 때 이제 25에 40에 21은 2.5 터보에는 그래도 좀 가솔린 2.5에는 조금 좀 부하가 느껴질 것 같아서, 조금 라이트한 주행 질감을 주기 위해서도 19인치로 가는 게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점들을 생각해서는 19인치로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문제인데, 영상이 너무 긴데, 이게 제네시스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기본 트림이 인조 가죽입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는데, 흰색은 관리하기 힘들 것 같아서 관심이 안 가고요. 검은색인데 이게 인조 가죽이라고 이제 좀 이슈가 되는데, 이제 167만 원을 추가하면 천연 가죽이 들어가고 요런 데 디테일 알루미늄 같은 게 좀 생기면서 이제 소소한 변화가 생기고요. 295만 원을 추가해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하면 이게 아마 나파 가죽이 들어갈 겁니다. 퀼팅이 들어간,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사실은 잘 모르는 영역이라서 조금 좀 할 말이 없는데,
저는 그냥 인조가죽으로 갈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보통 가죽 시트라는 것도 인조가죽이 다 섞여 있거든요. 보통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몸에 닿지 않는 데는 인조가죽이 그런데 막 이렇게 손으로 눌러보고 이러지 않는 이상 잘 티가 안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가죽 시트가 대부분 인조가죽이었던 적도 사실은 되게 많아요. 저희 어머니가 타는 GLC 20D도 그것도 인조가죽인 것 같은데 가죽이 전혀 고급지진 않거든요. 근데 뭐 그냥 관심 안 두면 뭐 관심도 없고, 단 제가 친구 차 중에 볼보 XC60을 타본 적이 있는데 그 차는 되게 가죽이 고급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볼보의 가죽 시트가 참 되게 인상 깊었다는 게 있기는 하고, 그냥 인조 가죽 자체가 좀 되게 관리하기 편한 것도 있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는 영역이기도 하고, 굳이 비교를 하면 모를까, 내가 그냥 신경 끄고 산다면 뭐 인조 가죽 자체의 장점도 있다고 생각되고, 인조 가죽도 품질이 뭐 요즘에는 꽤 좋기 때문에 그냥 뭐 인조 가죽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별로 이렇게 크게 관심은 없고 그냥 가성비 있게 좀 뽑고 싶어서 빨리 진행을 할게요. 이건 뭐 인테리어 옵션 그냥 선택하는 게 없어서 지나가고, 그다음에 파퓰러 패키지는 다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세하게 이런 것들을 뒤에서도 선택할 수 있고 이걸 묶어서 조금 할인을 하는 개념인데, 할인폭이 뭐 아주 크지도 않고 뭐 저는 사실 이런 거 다 안 넣을 거라서 설명드릴게요. 자, 파노라마 썬루프 저는 넣지 않습니다. 저는 뭐 아예 썬루프 자체를 열지 않아요. 저는 520D는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지만 썬루프 좀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엽니다. 왜? 망가질까봐 그냥 한 번씩 열어줘요. 아예 그나마도 열지 않을까 싶어요. 괜히 건드리다 망가지면 뭐 안 다칠까봐. 파노라마 열면 머리 뜨겁잖아요. 저는 뭐 햇빛에 얼굴 타는 거 싫어해서 뭐 열고 싶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 128만 원이고요. 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128만 원은 좀 아까운 것 같아요. 128만 원이면 뭐 거의 막 40인치 4K 모니터 한 3대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이게 생각하면 되게 비싼 돈이거든요. 지금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니까 128만 원이 우스워 보이지, 이거 정보를 얻겠다고 128만 원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저는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이런 HUD는 되게 스포츠한 주행을 해서 눈을 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뭐 굳이 뭐 여기 꼭 정보가 있어야 되나 싶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랑 연동이 될 때는 좀 있어야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있으면 뭐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사실 뭐 별로 관심 없습니다. 128만 원이 좀 아깝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개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 저는 선택 안 할 수 있게 해준 게 되게 뭐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옵션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너무 저를 따라 하시지 말고 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컨비니언스 패키지인데 에르고 모션 시트 18개 방향으로 조절 가능한 운전석 시트는 쿠션부 상하로 움직이는 공기주머니를 내장해 최적의 운전 자세를 찾아주며 공기주머니를 개별적으로 제어하는 스트레칭 모드를 통해 주행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도대체 이 공기주머니 갖고 운전자의 피로를 뭐 어떻게 덜어주겠다는 건지 굉장히 참 말을 그럴싸하게 써놨는데, 이 공기주머니 갖고 제 피로가 덜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뭐 요런 게 이제 좀 펴지고 이러면서 좀 밑에를 받쳐주고 하는데 그런 거는 뭐 좋긴 한데, 그 다음에 동승석 럼버 서포트, 뭐 동승석에 럼버 서포트가 있다고 하는데 뭐 럼버 서포트가 전 사실 이런 것도 운전하면서 그렇게 막 제가 타는 520D는 없는 것 같은데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도대체 이런 게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별 관심이 없는 영역이라서.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 2가 있는데 이건 뭐냐? 자, 운전자의 신체 정보에 따라 시트, 스티어링 휠, 아웃사이드 미러,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추천 위치로 자동 설정되며, 도대체 이 자동이 얼마나 나의 편안함을 고려해서 세팅이 될지 의문입니다. 운전자의 자세는 본인이 직접 세팅하는 게 최적이겠죠. 그래서 차라리 제가 뭐 메모리 시트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면 모르겠는데 이 자동이 뭐 얼마나 그거를 추천 위치로 설정이 될지 진짜 참 의문입니다. 관심이 별로 가지 않고요. 장시간 주행 시 시트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운전자의 피로도를 저감시켜주면 졸음을 방지한다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을 되게 많이 해온 사람인데 졸리면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차를 세우고 잡니다. 제가 최근 한 달 전에도 이 부산 오면서 어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번 잤어요. 너무 추워갖고 시동 켜고 잤는데 안 켜고 자면 얼어 죽으니까.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상당수가 졸음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졸음운전만 안 해도 사실 사망사고를 거의 면할 수 있고, 졸음은 이게 내가 제어가 안 돼요. 순간적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조금이라도 졸리면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차를 세우고 잡니다. 그래서 뭐 도대체 이런 게 뭐
운전자의 피로를 저감시키며 졸음을 방지한다는데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고요. 관심이 안 갑니다. 카드 스마트 키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뭐 좀 뭐 멋있다는 생각을 할진 모르겠는데 과연 쓸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 그냥 고전적인 키를 들고 다녀도 되고, 이게 약간 요즘 차들은 현대차들이 뭐 이렇게 핸드폰에도 넣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뭐 보통 핸드폰으로 찍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시동 거는 건 또 지문으로 걸잖아요. 외부에서 지문으로 문 여는 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없다고 해서 스마트 키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카드 키를 얘기하는 건데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어디 밥 먹으러 가서 이렇게 꺼내놓고 있자니 뭐 쪽팔리고, 뭐 지갑에도 넣고 다니잖아요. 저 지갑 이 엉덩이 밑에 깔고 왔는데 좀 신경 쓰일 것 같고 나중에 구부러지겠죠. 이래저래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왠지 이 옵션 달면 그냥 집에다 모셔놓고 있다가 다음 차주에게 그대로 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자, 하이테크 패키지 12.3인치 3D 클러스터, 이게 이제 12.3인치 3D 클러스터고요. 뭐 이게 좀 있으면 좋기는 한데 고민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좀 가성비 있게 뽑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안 넣고 싶은데, 엔카에 들어가서 포르쉐로 가봅시다. 이번에는 포르쉐. 낮은 주행거리 순으로 나열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까이엔 4.0 터보를 보겠습니다. 1억 9,400만 원. 자, 이 차의 계기판을 보시면 무려 2억짜리 포르쉐 신차인데, 이거 주행거리 40km니까 뭐 신차입니다. 계기판에 RPM 게이지만큼은 아날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포르쉐가 뭐 2억짜리 프리미엄 차를 만들면서 뭐 원가 절감을 하려고 여기다가 아날로그를 박아놓은 건 아니겠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속도 게이지랑 RPM 게이지 같은 그런 중요 정보는 디지털보다는 이 아날로그로 보이는 게 더 잘 보이고, 잘 만들어 놓으면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이런 게 사실 정보를 주는 건 디지털이면 되는데 중요 정보는 아날로그로 가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인데, 시계도 고급 시계는 또 아날로그잖아요. 그 제네시스 GV70의 깡통 클러스터가 이제 이건데요. 그래서 그냥 약간 좀 싼 티가 난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사실 저는 그냥 이런 계기판에 속도 게이지나 RPM 정도는 좀 아날로그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나머지 정보는 디지털로 채워 넣되, 그래서 이런 아날로그가 있는 거를 뭐 너무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대신에 조금만 고급지게 만들어주면 더 감사하긴 하겠지만, 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이렇게 그냥 클러스터 이렇게 옵션을 선택하면 전부 다 이렇게 디지털로 바뀌는데, 저는 뭐 이게 꼭 호감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그렇게 땡기진 않고요. 조금 더 멋있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다음에 지능형 헤드램프인데, 지능형 헤드램프가 제가 이제 중앙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사실 이게 약간 뭐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중앙고속도로 밤에 가면 이제 차량들이 없다 보니까 하이빔을 켜지 않으면 안 보여서 하이빔을 켜는데, 상대 차가 눈이 부신 상황에선 제가 하이빔을 내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도 좀 봐야 돼서 하이빔을 켜야 되는 상황이랑 꼭 겹치는 상황들이 있는데, 뭐 하이빔을 뭐 꼭 켜진 않아도 그냥 로우빔으로 다닐 수도 있긴 하지만 하이빔을 켜는 게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뭐 이런 게 있으면 참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굳이 따지자면 이게 약간 조금 그냥 뭐 땡길 수도 있다 싶은데, 제가 또 뭐 고속도로를 맨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국도의 좁은 길을 늘 다니는 입장도 아니어서, 마주오는 차가 눈 부시지 않게 이제 하이빔을 켜는 건데,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주행이 시내 주행이고, 뭐 중부 내륙 이런 데 차가 많으니까 하이빔을 킬 필요도 없고, 중앙고속도로 같은 거 그런 거 밤에 다닐 땐 조금 필요가 하긴 한데, 고속도로 진짜 많이 다닌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뭐 157만 원 주고는 굳이. 전방 주의 경고, 이건 뭐냐면 운전자의 시선 방향, 눈 감음 등을 모니터링하여 전방 주시 태만이나 피로 졸음 상태가 판단되면 팝업 메시지와 경고음을 발생시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뭐 필요 없습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좀 꼰대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트레일러 정도 운전하면 탑뷰가 진짜 도움이 되거든요. 차가 꺾여 있는 상황에서 사이드 미러가 기능을 못하고 저 뒤에 차축은 뭐 내려서 보지 않는 이상 안 보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트레일러 정도면은 정말 탑뷰, 이런 서라운드 뷰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트레일러 기사님들 그거 없이 운전 다 하시죠. 하물며 이렇게 컴팩트한 세단은 앞에 유리, 좌우 유리, 뒷좌석 유리, 그 다음에 후면 유리까지 있어서 그냥 서라운드를 고개만 돌리면 다 보이는데, 이런 서라운드 뷰 모니터에 의지를 해서 운전하는 게 저는 되게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고전적인 수단으로 운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그걸로 운전을 하면서 서라운드 뷰를 약간의 도움의 수단으로 활용하면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기술이 발전하니까 서라운드 뷰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좀 순서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젊은 분들 중에 내가 운전을 못해서 서라운드 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운전 실력을 먼저 키우고
서라운드 뷰에 도움을 받는 걸 저는 그게 순서에 맞다고 생각되고,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 뭐 부모님한테 차를 사드리면서 우리 노모가 사고 칠까봐 이런 걸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뭐 이렇게 컴팩트한 차에는 서라운드 뷰가 절대로 필수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카메라가 도로를 찍어갖고 이렇게 내비를 이렇게 같이 보여준다는 건데 되게 그럴듯한데요. 한 번도 이걸 써본 적은 없지만 하나도 필요 없다는 생각이 아주 잘 듭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의 가장 중요한 정보는 정확한 도로명과 방향, 이 두 가지 정보를 정확하게 주면 돼요. 사실상 텍스트만 주면 됩니다. 중부 내력 타고 45번인가 40번인가 타고 올라가다가 영동 고속도로를 가야 된다. 그러면 50번 고속도로 웨스트 방향, 50번 고속도로 이스트 방향, 정확하게 이 표시를 주는 게 중요해요. 상주 영덕 고속도로 상주 방향으로 타세요. 평택 제천 고속도로 제천 방향으로 타세요. 우성 아파트 사거리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좌회전하세요. 정확한 텍스트 표시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뭔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건 사실 운전하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HUD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눈 돌릴 새 없는 사람이 이 중간에 있는 이런 그림 이미지를 우리 머리가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게 더 복잡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정확한 정보를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비를 그냥 폰 내비 쓰는 걸 좋아해서 여기 있는 내비를 쓸 생각도 없고 증강현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후측방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가 후측방을 비춰주는 건데 이건 진짜 전 왜 있는지 모르겠고 필요 없습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차를 이렇게 넣고 빼는 거를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게 평행 주차도 하더라고요. 신기하긴 한데 차를 탈 때는 그냥 저는 들어가서 타고 싶지 이거를 이렇게 빼갖고선 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더 귀찮을 것 같고, 내가 개인 차고가 있는데 개인 차고가 진짜 너무 좁아서 넣고 빼기가 힘들다면 요긴하게 쓸 것 같긴 한데, 개인 차고가 아닌 일반적인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좁은 데다 저는 주차하고 싶지가 않아요. 옆차한테 문짝 찍힐까봐. 저는 주차할 때 항상 기둥을 오른쪽에 두고 기둥에 붙여서 주차를 하는 편이라서 어차피 이 기능을 저는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별로 이렇게 그냥 처음에 사서 남들한테 보여주면서 우와 이러는 목적으로는 쓸지언정 전혀 쓸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부산 센텀에 아오모리라는 스시집에 갔는데 거기 센텀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주차하고 나오다 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차를 빼서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뭔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로 차를 빼고 아기 태우고 이러려면은 필요한 사람 하시면 되는데 저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때는 제가 진짜 그런 사람에게 이런 옵션이 이게 끌릴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인데요. 이런 것도 뒤에 센서 있으니까 사실 센서가 울려서 여러분이 쓰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강제적으로 제동까지 해준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동차는 후진할 때 사고가 납니다. 후진할 때는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후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천천히 후진하면 절대로 사고 나지 않아요. 후진은 천천히 해야 되고, 운전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후진을 천천히 하고,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후진을 빨리 합니다. 절대 사고 나지 않아요. 그래서 센서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후방 카메라 정도까지도 제가 이제는 양보합니다. 근데 충돌 방지 보조, 이거 긴급 제동까지 하는 건데 이것까지 돈 넣고 추가할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도 별로 끌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인데 전방 추돌 방지 보조, 교차로 교차 차량, 옆에서 오는 차 이거를 이제 방지해 주겠다는 거고, 추월 시 대항차는 내게 추월할 때 앞에서 오는 차 있으면 넣어준다는 거예요, 나를. 측방 접근차 회피 조향 보조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인 모델에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기본 소위 얘기해서 깡통에도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차량 보행자 탑승자 교차로 대항차, 교차로에서 아마 이렇게 좌회전하는 차가 있으면 제동한다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차로 이탈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바꿀 때 후측방에 있는 거, 게다가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까지 있습니다. 이 세세한 설명은 나중에 할 건데 따로 세세한 설명하는 영상을 할게요. 기본적인 이런 안전에 관련된 어시스트가 있습니다. 특히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같은 경우는 사실 차체를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보다 애초에 차체의 충돌 직전에 속도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는, 충돌을 안 하면 물론 더 좋고, 이런 기술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기본으로 현대자동차에서 넣어두는 거는 참 이런 거는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이런 거 갖고 옵션질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반떼도 이런 옵션은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조금 더 추가적인 에디셔널한 옵션이에요. 근데 이거 교차로 교차 차량 오는 거, 교차로 갈 땐 무조건 속도 줄이고 시야를 확보하고 통과해야 돼요.
제가 그 인천에 가좌 테니스장에 테니스 치러 갈 때 보면 가좌 IC에서 나와서 약간 그 현대자동차 사업소 있는 공장 그런 쪽을 통과하면서 지나갑니다. 거기 보면 안 보이는 사거리들이 있는데 항상 속도를 죽이고 시야를 확보하고 교차로를 통과합니다. 사고가 안 나는 사람은 안 나고요. 나는 사람은 계속 납니다. 그래서 보험에서도 요율을 적용할 때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갖고 하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의 사고를 막아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도움이 되는데 사실 훨씬 더 중요한 메이저한 조건은 운전 습관이고 그걸로 충분히 많은 부분이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 깡통에도 이런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추가적인 옵션인데 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서 운전 스타일 연동인데 크루즈 컨트롤 자체가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게 너무 길어져서 큰일 났네. 저는 고전적인 크루즈 주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전적으로 껐다 켰다 하면서 주행하는 걸 좋아해요. 내가 원하는 속도를 정해놓고 주행하다가 약간 뭐 경부 타고 오다가 울산쯤 오면 급코너 구간 있잖아요. 부산 쪽 갈 때. 어디 얘기하는지 아실 만한 분은 아실 텐데 그런 구간 같은 데가 딱 보이면 크루즈를 꺼요. 속도를 줄이면서 공주하다가 가다가 코너를 통과하면 다시 크루즈 켜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껐다 켰다 마치 하이빔을 껐다 켰다 중앙고속도로 달릴 때 그런 식으로 내가 어느 정도 수동으로 제어를 하면서 가는 게 저는 운전도 되게 집중되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고전적인 크루즈 컨트롤만으로도 충분한데 요즘에는 이제 차간 거리를 측정해서 속도를 좀 조절해 주잖아요. 스탑앤고까지 연동돼서 시내 주행에서 크루즈를 쓰는데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거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운전 스타일 연동, 얘가 내 운전 스타일을 얼마나 반영하겠다는 건지 의문이고 이런 건 사실 되게 다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뭐 손님을 태우고 있으면 운전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할 거고 혼자 다닐 땐 조금 더 빨리 다닐 거고 밤에 다닐 땐 조금 더 스포티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뭐 운전 스타일이 여러 조건에 따라서 나 자신도 바뀌는데 지가 뭔데 뭐 내 스타일을 알겠다는 건지도 의문이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진출입로에서 뭐 그거 하겠다는데 진출입로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을 끄고 아예 오프가 아니고 그 속도 유지를 살짝 끌 수 있잖아요. 그러고선 가야지. 이게 뭐 진출입로까지 내가 크루즈를 하면서 버티겠다는 게 저는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은 깜빡이를 켜면은 차선을 바꿔준대요. 그럼 도대체 이런 기능이 왜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예 자동 주행이면 모르겠어. 아예 그냥 완전히 자율주행이면. 그다음에 앞좌석 프리 액티브 시트벨트는 이게 사고 나기 직전에 시트 당겨준다는 거 아마 그거 같은데 이런 건 좀 부럽네요. 근데 이것 때문에 147만 원 좀 무리인 것 같고 안전띠를 하면 뭐 그래도 뭐 안전띠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거 넣지 않겠습니다. 2열 컴포트 패키지인데 이게 저는 약간 끌리긴 한데 저는 안 하는데 이 67만 원에 뒷좌석 통풍 시트를 넣어준다는 건 이 급에서 사실 통풍 시트도 흔하지 않은데 뒷좌석 통풍 시트까지 넣는 건 세계적으로 참 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제네시스는 이 앞좌석 그 다음에 1열, 2열 그 다음에 후방 유리가 다 이중 접합률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E클래스 5 시리즈 이런 거 다 이중 접합률이 아니거든요. 다 생률이에요. S클래스도 이중 접합률이가 아마 엔트리급에는 안 들어갑니다. 이중 접합률이라는 것도 사실 되게 경험하기 쉽지 않은 건데 제네시스에서는 다 넣어줘요. 이런 거 보면 이런 면에서는 혜자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커튼 있고 뒷좌석 통풍 시트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사실 이 급에서 이런 거는 되게 장점이고 뒷좌석이 또 젖혀지잖아요. GLC는 안 젖혀지는데 뭐 그런 거는 또 좀 장점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참 가족용으로도 활용 가치가 있고 사실 SUV 2열은 뒤로 젖혀지냐 안 젖혀지느냐가 되게 정말 많은 걸 좌우하거든요. 승차감이. 근데 이제 저는 뒤에 사람을 태울 일이 없고 뒤에 사람을 태울 일이 많아서 이걸 선택하기보다는 뒤에 타는 사람이 1촌 이내냐 그러면 제가 이거 선택하는 거 오케이. 근데 1촌 이외의 사람들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뭐 그냥 손님 태우는 거 생각하고 손님은 그렇게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손님을 태워주는 것만 해도 손님이 감사해야지 손님의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막 뒷좌석 공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도 여러분 인생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아웃도어 패키지 러기지 스크린 뭐 필요 없고 뒷좌석 220V인데 이 220V 소켓이 여기 있는다는 건데요. 220 콘센트를 꼽을 수 있지만 출력은 실제로 200W라서 암페어로 치면 대략 한 9A 정도까지 커버된다는 건데 전선의 굵기는 이제 암페어로 결정됩니다. 근데 이게 총 와트수가 200W면 쓸 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적인데요. 없는 것보다 낫기는 하지만 꼭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거를 뭐 정말 아웃도어 가서 쓴다고 해도
이게 200W까지 나온다고 해도 실제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동을 뭐 켜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고, 200W로 쓰면 뭐 시동을 키고선 하면은 그렇게 2.5 터보 300마력짜리 엔진을 켜놓고서는 고작 200W를 출력을 내겠다는 거는, 300마력을 와트로 환산하면 100, 1000만, 10만, 22만 3,700, 22만 3,700 와트짜리 엔진인데, 엔진 출력이 22만 3,700와트인데 22만 3,700 와트짜리 엔진에서 고작 여기로 나오는 건 200와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말하자면 그거 뽑겠다고 이거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은 좀 들어요. 200와트 얻겠다고 엔진 키고 있는 상황 자체가 되게 뭐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뭐 아웃도어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거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캠핑장 같은 데가. 그런 데로 가십시오.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거 선택하고선 말이 많았는데 실제로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도 기대가 크지 않습니다. 사실 자동차는 오디오 제대로 세팅하려면 한 1000만원 정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1000만원 정도 들여야 되는데, 사실 그 카오디오는 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카오디오 하신 분들은 계속 하다가 결국에 순정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카오디오의 가장 좋은 거는 차라리 카오디오가 좋은 차를 사는 게 좋다, 순정 상태가,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제로 카오디오를 세팅하려면 한 돈 1000만원 들어야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128만원 갖고 저는 기대치가 전혀 없고, 그냥 진짜 요만큼만 좋아져도 뭐 만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디오를 저는 많이 듣기 때문에 그렇고요. 진짜 좋은 오디오는 약간 사실은 리어 스피커를 다 죽이고 프론트 2.1 채널로 갑니다. 우퍼랑 프론트, 그래서 2.1 채널로 가고, 프론트 스피커도 6.5인치 미드 베이스랑 트위터 두 개로 갑니다. 뭐 다인 같은 데서 3웨이 나오는데 3웨이는 세팅이 어렵고, 그냥 진짜 오디오 매니아들은 2웨이 그리고 우퍼, 그래서 2.1 채널 리어 다 죽입니다. 근데 이런 데 보면 스피커가 15개라고 돼 있잖아요. 보통 자동차 순정 시스템에서는 스피커가 많으면 좋은 것처럼 얘기하고, 무슨 로직 서라운드, 수준 낮은 오디오 시스템을 상징하는 표현들인데요. 그래서 저도 뭐 기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120만원 추가되고 뭐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뭐 어차피 오디오는 건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빌트인 캠 패키지, 이거 순정 시스템의 뭐 블랙박스인데 69만원, 그냥 사제로 3번 교환하겠습니다. 차량용 보호 필름은 PPF인데요. 이건 뭐 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차피 뭐 다 소모품이니까 대충 탈 것 같습니다.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이렇게 아주 끌리진 않습니다. 그냥 뭐 하이 테크놀로지를 경험해 보고 싶다면 호기심에 해볼 텐데, 이게 인간의 오감이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대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똑같은 환경에서 비교하면 차이가 요만큼 느껴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오너로서 주행하고 다니면 차이를 느끼기 힘들 거고요. 진짜 여러분이 승차감을 원한다면 대형, 축간 간격 긴 롱바디 대형 차량의 세단을 타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컴팩트한 SUV에서는 승차감이 좋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도 이거라도 달아서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싶다면 뭐 그건 할 말이 없고, 사이드 스텝 뭐 관심 없습니다. 프로텍션 매트 패키지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유 배고프다. 영상이 거의 끝나가네요. 4,980만원짜리 제네시스 GV70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참 홈페이지를 되게 잘 만드네. 이게 스포츠 모델 대비 일반 모델이 이런 게 크롬으로 돼 있고, 이 옆에도 크롬이라서 저는 이런 디테일이 오히려 더 약간 BMW 트림은 럭셔리 라인 같아서 더 오히려 고급스러운 것 같고, 스포츠 모델 대비 저는 스포츠 모델이 이 디자인에 그렇게 어울린다는 생각이 안 들고, 뭐 스포츠 패키지 LSD 관심 없다 그랬고요. 휠 타이어는 이게 편평비가 55인데 뭐 55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60은 조금 없어 보이는데 55 정도 되면 딱 일상생활에 적절하고 적절히 뽀대도 갖춰지고 2.5 터보 정도의 출력에도 맞는 것 같고, 25에 40 21인치로 가면 편평비가 너무 낮아서 이제 바닥 이 휠을 계속 긁어먹을 일이 많아서 21인치는 너무 신경 쓰일 것 같고, 막 휠 긁으면 마음 아프잖아요. 색깔도 좋은 것 같고, 뭐 저는 옵션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 가격이면 그냥 뭐 중고 수입차를 관심 가질 것 같긴 한데, 뭐 수입차에 별로 관심이 없고 자동차의 브랜드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 시장에서의 AS가 그래도 제네시스가 뭐 편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고, 유지면에서도 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우월한 출력을 원한다면 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빠방한 옵션, 뭐 통풍 시트라든지 뭐
뭐 이중 접합률이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것들 원한다면 누군가에게는 뭐 한데 4,988만 원으로 5천만 원 이하로 뽑는다면 약간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풀업 때려박아서 7,500만 원 주고 사는 거는 그거는 저는 이해는 가진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기까지 영상을 정주행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추월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